오케이. 아, 요 써도 되죠? 네. 가만 있어. 이게 블랙인가? 그럼 어디서 보죠? 강리원 안 왔어요? 그다음에 길태환 태환 네. 그다음에 김지안 지안 왔어요. 김태현 나유림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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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노현재 그다음 문가영 예. 그다음 박안국 양휘찬 오윤수 윤수 우상욱 예. 그다음에 윤재현 이지유 지유 유리비 유리 봤어요? 그다음에 정민경 민경 네. 자기 이름 안 불렀다. 우 친구 이름이 양휘찬 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케이. 지금까지 그냥 계속 체크할까요? 보면 네. 오씨 봤어. 유리비 네. 네.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어디를 해볼 거냐면 어디 거서 보냐고 그러면은 전남과학고 저번 시간에 요 22번 문제에 대해서 조개 얘기를 약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개 얘기 말고 약간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 급하게 끝낸 것 같아가지고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녀석은 거기 이제 나 이거 읽으면 바로 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탄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 이게 왜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왜 문제죠, 얘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왜 문제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무슨 기체? 온실기체.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온실기체. 그리고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유도한다? 지구 온난화를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쭉 읽으면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 대기 중에 더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출돼 있는 놈도 지금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으면. 사실 안 읽어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를 좀 없애보자 이건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쭉 읽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how to catch 어떻게 놈을 딱 잡을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기 중에 이 CO2를 없앨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재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유리비 안 가져왔어요? 좋아.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러분 있어요? 유리비만 이게 칸이 있네? 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때 거기서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면 기억.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극지방의 생물 및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거기 나오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극지방의 생물 및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 극지방의 생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보시죠. 보시죠. 요걸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 여기 진짜 이 한 줄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엄청난 얘기들이 여기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나는 화학생이지만 화학생이 아니라 물리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 생물 선생님 할 말이 너무 많아. 다 많아.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물 얘기를 뭐 내가 하겠지만 조금 더 물리적인 얘기, 생물적인 얘기, 생물학 지구과학적인 얘기도 약간씩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로 이제 1번에서는 뭘 논순하라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우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 1. 주로 이제 극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극지방에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우선 눈으로 딱 봤을 때 오! 하는 변화가 바로 팍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빙하가 녹는다. 이건 뭐 명백하죠. 그래서 이 그 극지방에 뭐 이게 뭐 남극, 북극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왜 무슨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미지 서치해 보면 그 연도별로 그거 막 이렇게 빙하 사진 찍어 놓은 것들 있죠. 본 적 있죠. 그래서 뭐 없어요? 저기 남극 북극이라고 되게 추운 데가 있는데 그건 알아요? 거기 가면 몰랐고 깜짝 놀라는 거 그거 보면 이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산만큼 크게 얼음이 있어. 그리고 빙하라고 하는데 빙하 들어본 적 있어요? 빙하? 정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 대꾸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는지 모르지. 그래서 그 빙하가 그 이제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그 뭐냐면은 10년, 20년 전부터 이게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겠어요. 지금 환경에서는 점점 작아지고 있겠어요. 작아지고 있는 걸 진짜로 사람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측정하고 기록한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네이버는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이미지 서치하면 정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빙하가 눈으로 녹는 건 진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빙하가 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바로 여기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겁니다. 빙하가 녹으면요, 우선 최상위 포식자들이 죽어요. 최상위 포식자들. 자, 여러분, 그 극지방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게 남극에는 없는데 북극 같은 데는 최상위 포식자로 북극곰 이런 애들 있죠? 북극곰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사자 뭐 이런 애들도 있죠? 물론 또 이제 북극곰이 바다사자를 잡아먹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보다 얘가 더 센 놈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바다사자도 그 뭐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최상위 포식자라고. 왜냐면 얘가 또 누굴 잡아먹어요? 얘가 누굴 잡아먹어? 펭귄. 얘가 펭귄 잡아먹거든요. 물론 얘도 펭귄을 먹긴 하는데 얘는 얘를 주로 먹고 얘는 펭귄 먹고. 이게 하여튼 얘 둘이가 이제 최상위 포식자인데, 이 최상위 포식자들이 사실은 어디에 삶의 터전이 있어요? 얘네들이 먹고 자고 어디서 해요? 얘가 빙하 위에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빙하 위에서. 그럼 빙하 위에서 먹고 자고 뭐 새끼도 놓고 하는데 그 빙하가 없어요. 집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쉴 데가 없겠죠. 그럼 죽는 거예요. 여기서 쉴 데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상위 포식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쪽의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생태계가 엉망이 된다는 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즉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하면서 이게 주변 생태계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점잖은 말로 교란이지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그냥 야작 난다는 거예요. 거기 야작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펭귄 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뭐 쓸데없이 플랑크톤 수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이제 그냥 생태계가 야작이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빙하가 녹음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빙하가 녹아서 나타나는 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해수면 상승 좋습니다. 해수면 상승 좋습니다. 해수면 상승. 좋아요. 해수면 상승도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바다 높이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남태평양 어디 섬나라는 지금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죠. 무슨 뭐 투발루라는 이런 섬나라는 지금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왜 그 막 물이 많이 있는 뭐 베네치아 같은 이런 도시는 점점점 물이 차서 없어지고 있죠. 그거 영화에도 나오죠. 어느 영화에 나왔어요. 베네치아에 물 차가지고 점점 도시가 없어지는 얘기가 최근에 어떤 영화에도 나왔어요. 바로 스파이더맨 2. 스파이더맨 2의 스파이더맨하고 친구들이 베네치아로 수학여행 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뻘건 옷 입고 여기서 뭐 축축 나간 애 중에 거미 소년이라고 있거든요. 거미 소년. 여러분 뭐 이게 뭐 말이 안 통해서 어쨌건.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 영향을 줘서 놀랍게도 학자들의 예상에 의하면 수십 년 내에 부산이 없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부산 알죠? 부산.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도시예요? 안 중요한 도시예요? 중요하죠. 이게 인구가 400만 이상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물적인, 뭐 인적인 자원들이 모이는데 그 도시가 없어진다는 게 물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곧 수십 년 내에 우리나라에도 닥칠 일이에요. 그렇죠? 닥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녹는 걸로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빙하가 녹으면서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빙하 녹으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 바로 극지방 해수의 염도. 여러분 염도란 말 알아요? 염도란 말 알아요? 짜다, 뭐 싱겁다 이런 표현이 염도잖아요. 그래서 염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짜냐 하는 정도인데 빙하가 녹음으로 해서 극지방 해수의 염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싱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싱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 물리화학적인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될 물리화학적 사실. 잘 보세요. 첫 번째 1. 두 번째 1 해보세요. NaCl 요런 것 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이라고 하죠. 염. 우리말 번역으로 뭐 우리말로 소금의 주성분이 NaCl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죠? 소금의 주성분이 NaCl인 거. 물론 거기 이제 소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많이 섞여 있어요. MgSO4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소금은 여러분 묘하게도 소금은 짠맛만 나지 않아요. 짠맛이 강해서 그렇지 실제 소금을 딱 먹고 예민하게 분석하면 소금에서는 약간 쓴맛도 나고 약간 단맛도 나요. 약간씩 다 있어요. 다 섞여 있는 게 물론 짠맛이 강해서 그렇지. 그 이유는 소금 역시 단일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얘가 주성분인 거고, 이 등의 염, 이런 등의 염은 물에는 잘 녹아요. 잘 녹아요. 잘 녹지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얼음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험을 했다고 쳐봐요. 잘 봐봐. 자,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집에서 그냥
이거 오늘 집에 가서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집에 해봐도 돼요.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낼름, 이 뭐예요? 혀. 맛을 봤다 이거지. 그러면 맛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짜지. 아, 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소금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놈을 어디에? 냉장고 속에 넣었어요. 냉장고 속에 넣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금물에 아이스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겠죠? 이때 여기에 이 아이스에 혀를 대면 맛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아이스에 혀를 대면 맛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안 짜다는 얘기예요. 안 짜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맥맛인데요. 거의 맥맛인데 예민한 사람만 뭐가 조금 들어있는데 냠냠냠 이런 느낌이 날 정도의 맥맛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혀를 이 물에 대면 어떻게 돼? 이 물에 대면 이때는 더 짜졌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그걸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뭐 여러분들이 달 것까지는 없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특히나 화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들을 완전히 도입해서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냉장고에 넣으면 이걸 관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알겠죠?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NaCl 등은 염은 물에는 안 녹지만 얼음에는 섞이지 않는다. 라는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원래 극지방 주변 바닷물 염도는 지구 그래서 평균보다 원래는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더 낮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북극, 남극 주변의 바닷물은 보통 바닷물보다 더 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맹맹한 얼음, 이게 빙하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빙하는 맥맛이야, 맥맛. 소금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맥맛이에요. 근데 얘가 녹아버리면 이 맥맛에 물이 녹아버렸으니 당연히 그 염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염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렇지. 바로 바닷물 밀도는 염도와 비례합니다. 바닷물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지역마다 바닷물의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바닷물이 어떤 바닷물은 좀 더 무겁고요. 어떤 바닷물은 덜 무겁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바닷물이 더 무겁냐면 짠 바닷물이 더 무겁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짠 바닷물과 가벼운 바닷물 사이에 밀도차가 생기겠죠. 밀도차 덕에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빙빙 도는 순환이 벌어지는데 그 순환에 질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억 년간 지구에 그 질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질서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닷물 밀도는 염도와 비례하는데 그 덕에 과거 해수 대순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빙하 하나 녹는 걸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다 내 생태계가 변하고요.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합니다.
완전 지구가 리셋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방식으로 리셋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바다 내 생태계가 변하고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한다는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느껴본 적 있어요? 진짜로 지구 온난화가 돼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된다고 책에만 나오잖아요. 책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그걸 그냥 수업 시간에 들었다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본 적 있냐고요. 나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봤겠지만 나는 여러분들보다는 몇 번 더 살았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고 하면 오! 진짜네. 이걸 삶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서 많이 잡히던 생선 중에 혹시 요런 생선 알아요? 대구라는 생선 알아요? 대구? 이게 대구 생선 이름인데 한자거든요. 대구. 정말 이게 얘 생선 이름 뭐냐면 입이 큰 생선. 그래서 왜 말려가지고 명태 뭐 동태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뭐 말려가지고 북어도 만들고 막 그런 거. 대구라는 생선 알죠? 명태, 동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관련된 요리를 여러분 아침에 한 번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동해에서 많이 잡혔게요? 많이 안 잡혔게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천지 빼까리로 많이 잡혔어요. 천지 빼까리로 많이 잡혔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구를 많이 먹었어요? 잘 안 먹었어요? 원래 많이 먹어요. 소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 저기 시장 가서요. 혹은 마트 가서 대구 사면요. 대구 국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구 국산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한 몇 년 돼요. 왜냐하면 대구라고 하는 생선은 차가운 바다에서 사는데 우리나라 해수 온도가 바뀌면서 대구가 다른 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대구는요. 100%예요. 100% 러시아산, 일본산, 노르웨이산이에요. 국산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 어릴 때는요. 엄마랑 같이 시장 가면 대구 엄청 싸요. 엄청 싸고 막 널려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근데 요즘 대구 억수로 비싸요. 전부 다 수입산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나는 실제로 경험을 한다고요. 또 대표적으로 내가 진짜 이걸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예요. 사과. 웬 사과? 이거 사과 좋아하는 사람. 사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묻는다면, 나한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묻는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맛있는 사과예요. 맛있는 사과를 내가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나한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물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바로 맛없는 사과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맛있는 사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맛없는 사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웠게도 사과는 전 지구에서 다 나요? 다 안 나요? 전 지구 많은 영역에서 사과는. 미국에서 사과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말이 있겠지. 유럽에도 사과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뽐무라는 말이 사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나 나지 사과는 어디나 나는데 놀랍게도 전 지구에서 원래부터 사과가 제일 맛있는 지역이 어디게요? 전 지구에 나는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 전 지구에서 사과가 제일 맛있는 지역.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 사과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전 지구에서 사과가 제일 맛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의외로 유럽이나 미국 가서 사과를 이게 먹으면요. 모양은 되게 예뻐요. 왜냐면 그런 곳은 이제 농업 선진국이고 환경이 깨끗해서 사과 모양이 예쁘거든요. 예쁜데 실제 딱 먹으면요. 좀 맥맛이랄까?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사과는요. 진짜 한국에서 난 정말 맛있는 사과는 겉표면은 약간 거칠거칠해서 이게 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는 사과는요. 딱 먹으면요. 우선 사과의 향기가 확 올라오면서 단맛이
확 쳐요. 그리고 안에 딱 깨물면은 그 안에 노랗게 이 당이 모여서 왜 사과 안에 꿀 들었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빡 박혀 있으면서 단맛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사과는 끝맛이 쉬어야 돼요. 살짝. 뭐 아이샤 이 정도는 아니고 단맛 속에 신맛이 살짝 들어가야 과일을 먹었을 때 청량감이 난다고요.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이게 한국 사과예요. 다른 나라의 사과는 이렇게 없어요. 그럼 왜 한국은 이 사과가 이렇게 맛있을까요? 왜 한국은 원래 이렇게 왜 사과가 그렇게 맛있을까요? 사과의 생육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과의 생육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히 구분되는 지역에서 맛이 좋아요. 유럽은 여름하고 가을밖에 없어요.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럽은 여름, 가을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아주 덥거나 그냥 선선하거나 유럽의 겨울이 그렇게 혹독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히 구분되는 지역이 전 세계에서 딱 한반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사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인데 놀랍게도 요즘 한국에서 나는 사과는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사과 맛이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어렸을 때 여름만 할 때 먹었던 그 맛있는 사과 있잖아요. 그 사과를 요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으로 한반도에 사계절에 영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느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봄, 가을이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매우 짧아졌죠? 그런 영향이 다 어디에서? 빙하가 녹는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하 하나 녹는 걸로 이런 얘기들을 쭉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또 뭐 하나 해볼까요? 또 뭐 하나 해볼까? 빙하가 녹는다. 이거 하나로 이게 1이라고 하지 말고 빙하가 녹는다. 요거 하나로 또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볼까? 1, 2, 3, 4. 자, 빙하 녹는 걸로 극지방에서 생기던 끔찍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끔찍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원래 남극, 북극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남극, 북극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요. 자, 원래 남극하고 북극에는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남극에는 원래 안 살았거든요. 근데 북극에는 사람 삽니다. 그 주변에 약간 삽니다. 근데 그 북극 주변에 약간 왜 캐나다 쪽에서도 캐나다 쪽과 미국 쪽에 북극 인접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사람 좀 살아요. 뭐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방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아이슬란드 이런 데도 북극 연해란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미치는 게 있어요. 미치는 거 뭐게요? 모기예요. 모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구글에다가 북극 모기 한번 쳐보세요. 북극 모기라고 치시면요. 이제 징그러워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모기가 들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북극 연안의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딱 외출하잖아요. 모기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붙어요. 모기들이 떼거지로 와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극 남극 연안의 사람들은 다 뭐를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모기장으로 돼 있는 겉옷 외투를 입고 다녀요. 정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원래 극지방엔 모기 있어요, 없어요? 모기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너무 추우니까요. 모기 있어도 얼어 죽겠죠. 알겠죠? 얼어 죽을 텐데 왜 난데없는 모기가 북극 남극에 생겼을까요? 바로 빙하가 녹으면서 뭘 만든다? 습지를 만듭니다. 모기는 어디서 번식해요? 모기는 어디에 알까요? 모기는 어디에 알을 까요? 여기에 알을 깐다고요. 저기서 번식한다고. 저기서 알 까고 거기서 장구벌레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게 막 이렇게 모기 나오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왜 그 모기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근처에 돌아다니는 조그만 물구덩이 같은 걸 이렇게 잘 청소해서 없애버리면 모기가 확실히 줄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빙하 얼어가지고 진짜 남극 북극에 습지가 잔뜩 생기면서 거기에 모기가 미친 듯이 막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따가 좀 찾아보시면 징그러워서 못 볼 거예요. 진짜로 팔을 탁 이렇게 옷을 보고 팔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있잖아요. 여기 이 털만큼 모기가 여기 앉아요.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당연히 모기는 극지방엔 모기의 천적이 원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거기는 원래 추워서 곤충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빙하 하나 녹는 걸로 미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거의 마지막 얘기 같을 건데, 무슨, 빙하 녹는 걸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기 이후 얘기는 알겠죠. 그럼 당연히 모기 막 있으니까는 모두 막 옮겨지겠어요. 모기 때문에. 막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런 병들이 막 옮겨다가 다니겠죠. 뭐 말라리아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 이후 얘기는 뭐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얘기는 뭘까요? 다섯 번째 얘기. 이 빙하 하나 녹는 걸로 이 다섯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고대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저건 무슨 말일까요? 고대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퍼져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뭐냐면 여러분 빙하는요 겉에서 보면 그냥 하얀 얼음 같지만 사실 빙하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을까요? 빙하 안에는 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빙하 안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 이거 너무 크잖아. 큰데 그 안에 뭐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럼 거기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과거 거기에서 살다가 죽은 동물의 시체들이 거기에 남아 있어요. 동물 시체들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동물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만 년 전에 죽은 동물이 죽어가면서 그 동물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서식할 수 있었겠죠. 그런 상태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아주 저온에서 죽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활동만 멈출 뿐이에요. 바이러스 자체는 거의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 있는 거라서 온도를 낮추면 바이러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활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온도가 쭉 내려가면서 빙하 녹으면서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그 썩은 동물 시체들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왜 한 번씩 빙하 속에서 뭐 발견되기도 하냐면 뭐 만 년 전 매머드가 뭐 이렇게 막 미라처럼 돼서 발견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엔 예를 들면은 극지방 같은 곳에 발견되는 동물 사체 주변에는 가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좆대요. 알겠어? 진짜 알겠어? 큰일 나. 그러니까 약도 없어. 약도 이건 고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니까 약 있겠어 없겠어? 백신 있겠어 없겠어? 그야말로 약도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약도 없고 답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북극이나 남극으로 여행 간다 뭐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여나 그럴 일이 있는데 저기 뭐 하나 쓰러져 있다. 가까이 가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일 나. 알겠죠? 큰일 나. 그게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걔가 발견되겠어요? 모기요. 알겠어요? 그러면 모기가 개 한 번 물고 사람 한 번 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없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예요. 아시겠어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왜 생기느냐? 중국 사람들이 박쥐 잡아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뭐 중국이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도 있지. 뭐 먹지 않아야 될 뭐 박쥐 같은 거 먹어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얼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거대한 문제의 일부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즉 지구온난화를 통해 이 뭐냐면은 고대의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계속 퍼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코로나19 지나가고 나면 귀로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코로나 가면 귀로나 그다음 임로나 다 와요. 계속 와요 앞으로. 뭐를 바꾸지 않는 이상?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팬데믹은 영원히 계속 옵니다. 대략 한 10년에서 7, 8년 주기로 계속 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물리, 화학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거는 화학이고 이런 것들은 뭐 생물이고 이런 것들은 물리고 지구과학이고 막 그렇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됐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블루카본이 그린카본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토양에 저장할 수 있는 과학적 이유를 제시문 가나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해준다. 해줄게요. 해줄게요. A. 이. 갯벌. 혹시 갯벌 체험 해본 사람? 갯벌 체험. 안 해봤어요? 해본. 그 특히나 우리나라 어느 쪽? 서해 바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해 바다는 멀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왜 뭐 서해 쪽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뭐 대부도, 제부도 뭐 이런 해수욕장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이 뭐지? 바다 물 속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노는 걸 우리 해수욕이라고 하거든요. 좋아요. 하여튼. 근데 이 서쪽 바다는요, 이게 동쪽 바다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서 이게 찐득한 진흙 같은 것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갯벌 포함 습지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갯벌 포함하는 습지. 요 등이 이 이산화탄소를 아주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아주 잘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기 있는 텍스트를 읽으면 뭐 블루카본 뭐 블루카본, 그린카본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산화탄소 흡수는 누가 한다고 보통 생각해요. 이산화탄소 흡수는 보통 누가 한다고? 뭐 식물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광합성을 배우니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광합성이니까 뭐 당연히 광합성이 이산화탄소 흡수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 이산화탄소보다 그러니까 식물보다 보통 육상 생물들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누가 흡수하고 있었다? 이 바닷가 갯벌과 습지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많더라 라는 내용이 거기 쭉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흡수되는 요런 그거를 이 문제에서는 블루카본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육상의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에 비해서 이 해양 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논술해보라 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육상 생태계에 비해
당연히 해양 생태계가 당연히 더 작겠어요, 더 크겠어요? 해양 생태계가 더 작아요? 육상 생태계에 비해 해양 생태계가 당연히 더 커요, 더 작아요? 당연히 더 큽니다. 무지막지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이유를 대자면 바로 지구에 바다가 더 많다 이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해양의 생물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즉 육상에서 농사 짓는 것과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 누가 더 돈 많이 버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 누가 더 돈 많이 벌게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규모의 차이, 그러니까 더 크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긴 하겠지만 동일 규모라고 하면 누가 더 수익이 높다? 고기 잡는 게 훨씬 돈 많이 벌어요.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어촌에 어촌 사람들 꽤 부자입니다. 그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어촌 지역 사람들이 돈 훨씬 더 잘 벌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그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직업군 중에 주로 여성들이 간단한 장비를 착용하고 저기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이런 직업이 있거든요. 그 직업을 뭐라고 하죠? 해녀라고 하죠. 해녀.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 주로 많죠. 뭐 제주도나 아니면 거제도나 이런 식의 남해안 바닷가 이렇게 그렇게 춥지 않은 쪽 지역의 바다에 해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해녀 연봉 얼마게요? 해녀 연봉.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그 내 엄마가 그 바다 쪽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목포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목포 바다 쪽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바다 쪽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바다 쪽 사는 사람들 은근히 수익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다 쪽에 사는 사람들이 꽤 돈을 잘 버는구나 정도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연봉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진짜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재수 종합반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왜 수능 쳐서 대학 이제 좀 생각대로 안 되면 재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할 때가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서 이제 바다 생산성이 높다 하면서 그래서 그 바다에서 이제 뭐냐면은 돈 잘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여학생이 갑자기 여학생이 해녀 연봉 8천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때 알았어요. 해녀 연봉 8천 정도 돼요. 여러분 연봉 8천이면요 삼성 LG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연봉 8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1년에 8천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알겠어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마 지금 평균적인 소득이 연봉 한 4천 정도일걸요. 아마 4천에서 4,500이 평균일 텐데 연봉 8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버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해녀가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해녀가 그런 게 아니고 경력이 충분히 쌓이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해녀분들이 또 투잡을 뛰거든요. 투잡을 뛰어요. 어떻게 투잡을 뛰냐? 왜냐면 이게 해녀질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물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일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해녀분들은 투잡을 뛰어요. 예를 들면 이제 농사일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녀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녀일은 위험한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극도로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위험수당까지 붙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위험수당까지 다 고려된 돈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보고 아이고 해녀들이 돈 잘 버는구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녀라고 하는 직업은 극도로 힘들고 극도로 위험한 직업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어쨌건 그 숫자만 보면 삼성 LG 다니는 것보다 돈 잘 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연락에 갤럭시 최신형 폰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돈 벌 수 있잖아요. 그거와 해녀들이 거기서 조개 캐고 전복 캐고 하는 거와 누가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 거냐고요. 말할 수 없는 거야. 알겠어요? 누가 더 경제적으로 더 기여도가 큰지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요. 대기업에서 비싼 상품 만들어서 수출하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에 기대서 자연의 도움으로 돈을 버는 게 오히려 더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더니 해녀 연봉 8천 그러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게 얘가 대단한 여학생이야. 대단한 여학생이야. 이 여학생이 이제 재수를 결심하고 고민을 막 한 거지. 내가 이대로 대학을 가서 인생을 살면 행복할까? 이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대학을 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에 대한 연봉 조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진짜 그 여학생은 해녀가 돼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던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재수 종합반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이게 그 학생이 되게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육상 생태계가 해양 생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선 만약에 CO2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흡수할 수도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교재란다. 여기 문제에는 어떤 얘기가 하나가 나오냐면 바로 맹그로브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맹그로브.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그로브라고 하는 게. 우리 지구에서 억수로 중요한 녀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열대 지역에 삽니다. 아주 따뜻한 바다. 근데 놀라운 건 얘가 나무예요. 나무. 무슨 나무? 나무인데 어디서 자라는 나무? 바닷물에서 자라요. 그냥 바닷물에. 자,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에 소금을 한번 부어보세요. 걔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알겠어요? 죽는데 얘는 바닷물에서 물을 끌어들여요. 끄떡없어요. 얘는. 알겠어요? 즉 얘는 묘한 그 대사를 통해서 바닷물에 있는 염분을 완전히 빼내고 물만 쪽쪽 빨아들일 수 있는 묘한 대사를 할 수 있는 생물인 거예요. 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어디에 내리면 뿌리를 해저 바닥에 내려. 뿌리를 이렇게. 식물이니까 뿌리는 있겠죠? 그리고 그 해저 바닥을 속에서 바다 위에 숲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물을 맹그로브라고 하고 이 맹그로브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뭐 베트남 같은 곳이에요. 베트남 같은 곳에 가면 맹그로브 숲이 엄청 많아요. 뭐 곡도류 아마존 이런 데 가면 맹그로브 숲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더운 지역 바다 근처에 맹그로브 하라고 하는 게 바닷속에 난데없는 밀림이 만들어요. 밀림이. 그럼 밀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다른 생물들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엄청나죠, 뭐. 거기에 사는 새들도 있을 거고요. 그 뿌리 밑을 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물고기들도 있을 거고요. 알겠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맹그로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뿌리가 자 생각해봐. 맹그로브는 당연히 그러면 뿌리가 얕게 나는 생물이겠어? 깊게 나는 생물이겠어? 생각해봐. 얘가 봐. 그냥 내가 흙에다가 식물을 씹으면 뿌리가 나잖아? 그럼 이제 식물 중에는 뿌리가 깊은 소나무도 있고요. 뿌리가 얕은 파 같은 것도 있어요. 파는 뿌리가 좀 얕잖아요. 근데 소나무는 뿌리 길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뿌리가 깊겠어요? 얕겠어요? 뿌리가 극도로 깊습니다. 왜 뿌리가 극도로 깊겠습니까? 출렁출렁출렁하는 바닷물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뿌리가 땅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깊어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된다? 갯벌 내부로 깊게 영원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맹그로브 뿌리가 만들어질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몸속에서 여러 탄수화물들을 합성해야 되고 그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뿌리를 통해서 해저 바닥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저 바닥 깊숙이 박혀있는 맹그로브 뿌리는 그 상태에서 뭐 적의 공격을 받아서 누가 뜯어먹겠어? 그냥 영원히 그대로 있겠어요? 영원히 그대로 있겠지. 그래서 맹그로브 뿌리가 이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해저 바닥으로 깊숙이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가 맹그로브예요. 왜?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뭐 동남아시아나 아마존 이런 거 여행을 할 때 기회가 되면 맹그로브 숲을 한번 꼭 그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되게 볼만합니다. 아시겠죠? 네,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자, 세 번째는 자, 이런 게 있답니다. 바로 갯벌에 사는 뭐가 있냐? 저서 미세 조류라고 하는 애들이 있답니다. 이건 뭐 생태학적인 얘기여서 내가 뭐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나도 우연찮게 이거 조사하다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생물학적인 얘기에서 내가 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거랍니다. 얘는 갯벌에 사는 단세포 광합성 조류랍니다. 그런데 얘가 주로 규조류래요. 그래서 얘가 규조류여서 죽은 뒤 해저로 퇴적된답니다. 해저로 퇴적돼서 흙이 돼버린 거예요. 흙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퇴적하여 CO2를 영구히 이 뭐냐면은 저장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갯벌이나 습지 지역에서 사는 저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저런 생물군들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도 뭐 생물이어서 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뭐 규조류니 뭐 조류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이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요게 이제 화학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건데 바로 갯벌 습지에 있는 대표적인 생물 누구? 저번 시간에 했던 뭐 조개. 한자말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폐류라고 하죠. 폐류. 조개. 자,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기 중 CO2를 흡수해서 뭐 만든다고 했어요?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해서 뭐 만든다고 그랬어요? 바로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알죠? 모든 조개들은 조개 껍데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 뭐라 그랬어요? 바로 CaCO3 탄산칼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화학식 저번 시간에 후딱후딱 썼었는데 기억날랑가 모르겠는데 CO2가 기체 상태로 있다가 바닷물이랑 반응을 하면 H2CO3 등의 탄산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탄산이 또 물속에서 일부 이온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온화가 된 다음
바닷물 속에 칼슘 이가가 많이 있거든요. 염의 형태로. 이 두 개가 만나면서 CaCO3 이런 조개 껍데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조개는 당연히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그럼 조개 하나하나마다 저런 식의 이산화탄소 저장의 효과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생물 피라미드에서 조개는 상층이에요, 하층이에요? 생물 피라미드에서 기본적으로 조개는 위에 있는 애예요, 밑에 있는 애예요? 조개가 상어 잡아먹나요? 아니죠. 막 조개가 막 오늘은 상어를 먹어볼까? 막 조개가 막 물고기 잡아먹고 막 그러나요? 조개는 생물 피라미드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생물 피라미드의 하위 단계인 페류는 그 전체 질량이 많을까요, 클까요? 생물 피라미드의 밑에 있는 애들은 전체 질량이 많아요, 적어요?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질량이 많고 죽어서도 조개 껍데기는 어디에 남아요? 해저에 거의 영구히 남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조개고, 그 조개가 주로 서식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갯벌 혹은 뭐 습지 이런 것들이라고요. 뭐 꼭 갯벌이 아니어도 조개는 있는데 이 갯벌의 조개들이 엄청나게 많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간단하게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세 번째는 뭐냐?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내리기. 자, 사실 지구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뻥이 섞인 얘기일까요? 실제로 정말 필요할까요? 좀 뻥이 섞인 얘기일까요? 실제 진짜 필요할까요? 뻥의 요소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뻥 좀 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뻥 좀 쳐서 놀래서 대비를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평균 온도가 몇 도가 상승하면 멸망할까요? 인류가요. 지금 수준에서 온도가 몇 도가 더 지구 온도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면 인류는 멸망할까요? 바로 1.5도입니다. 6도는요 인류 멸망이 아니고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인류 멸망과 지구 생태계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 더 올라가면 생태계 멸망이죠. 생태계가 멸망인데 그게 한 6도도 될 거예요. 생태계 멸망 말고요. 인류 멸망이에요. 인류. 사람이 없어도 지구엔 생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인류가 멸망하는 온도가 1.5도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정도 올라가면 인류가 멸망할까요? 바로 밀과
벼가 멸종합니다. 저온도가 되면. 지구상에서 밀하고 벼가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럼 밀하고 벼가 자라지 않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밀하고 벼가 자라지 않는다. 여기는 밥도 없고 빵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휴대전화 갖고 있어도 밥을 못 먹어. 그럼 사람 살아 못 살아? 죽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밀과 벼가 없어져도 다른 식물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식물을 사람이 먹었을 때 소화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죠. 밀과 벼가 왜 인간의 주요한 에너지원이죠? 인간의 내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먹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멸종해버리고 나면 인간이 다시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작물을 찾을 수 있냐는 완전 미지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말고도 작물들이 있긴 있죠. 이렇게 고구마, 감자 이런 애들도 있고 옥수수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분명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밀하고 쌀이 없어지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전화기를 전하고 다녀도 인류 멸망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1.5도 올라가기 전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어요. 여러분 사건의 지평선이란 말 알아요? 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지평선이 뭐예요? 네,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면 원래는 천체 물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까딱까딱한 경계가 있는데 요거를 거기까지 전에 가면 되돌릴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면 끝나는 거야. 이건 넘어서면 넘어서면 되돌릴 수 없는 그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블랙홀에서 보통 어떻게 쓰는 거냐면 블랙홀 가까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의 경계가 원래는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쫙 빨라들인다 이건 알죠? 그러면 블랙홀을 중심으로 대략 반경 어디까지 가기 전은 되돌아 나올 수 있는데 요걸 넘어서면 그냥 무조건 빨려 들어간다 하는 게 사건의 지평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구 멸망의 사건의 지평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넘어가면 끝난다 라고 하는 온도가 지금으로부터 몇 도게요? 이게 0.5도예요. 0.5도예요. 즉 지금부터 0.5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1도가 올라가는 건 인류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사건의 지평선까지 몇 년 남았게요? 몇 년 남았게요? 역시나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개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몇 생물학자들, 환경학자들, 지구과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점점 이 사건의 지평선까지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늘어나게. 옛날에는 이 0.5도까지 한 5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은 몇 년까지도 나오게요. 요즘은 20년 보는 사람도 있어요. 20년.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열 몇 살이야 지금 보통? 유립이 지금 몇 살이에요? 16. 그럼 20년 후면 36이잖아. 그럼 여러분 36에 죽어? 여러분 36에 뭐 하고 있을 거야?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여러분 생각해봐라.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영재고나 과학고를 갔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는 또 좋은 데에 갔어. 서울대나 카이스트 갔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막 논문도 잘 내고 그래가지고 다 학교도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고 한 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막 그다음에 막 누구는 어떤 대학에 발령해서 교수 막 조교수 되네 부교수 되네 하고 막 누구는 어떤 LG나 삼성 애플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어디 본부장 되네 마네 하는데 지금 망한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 교수 되고 막 어디 CEO 그게 여러분 36 그쯤이거든. 36 그쯤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찬란한 미래가 펼칠 그때 지금 망했어. 무슨 말 알겠죠? 그 나이가 여러분 36이야.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 기분이 좀 어때요? 아니 만약에 여기까지 됐는데 여러분들 75세다. 75세.
그럼 뭐 들어온 걸 보고 가자 뭐 이럴 수 있잖아. 75세면. 근데 여러분 35이야 이때가. 그럼 여러분들 뭐 애기도 놓고 뭐 애기 막 2~3살짜리 애기 있고 막 이럴 때란 말이지. 애기를 많이 놓으면. 근데 지구 망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쌀도 없고 막.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 굉장히 무섭죠. 안 무서워요? 난 이게 너무 무섭던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47이니까 47, 20년이면 난 67세. 67세만 해도 그래 좀 드러운 걸 보고 10년 후에 죽자 뭐 이러면 될 텐데. 그럼 여기까지 한 10년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래 10년 후에 난 죽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팔팔하게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근데 물론 여긴 개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도나 크기에 좀 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만약 그런 일이 온다면 이건 뭐 좆되는 거죠 진짜. 알겠어요? 이거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 뻥이 섞여 있어도 이걸 좀 막아야 되겠어 안 막아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뻥이 있다 치더라도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온도 내리기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렇게 뭐 나무 심기 뭐 이런 건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무 심기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다음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탄소세. 탄소세 부과. 저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탄소세 부과한다. 탄소세 부과가 뭐예요? 탄소세 부과가 뭐예요?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탄소세 부과. 탄소세가 뭐예요? 탄소세가 뭐냐면요. 어떤 상품 제조 시 이산화탄소 CO2 발생 비율을 처음부터 조목조목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목조목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만들 때 CO2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상품 만들 때 언제 CO2가 만들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 가져다가 연소 반응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막막 나오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 만들 때 그냥 만들 수 있나요? 에너지가 투입돼야죠.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들 때도 요즘 자동차 사람 손이 직접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자동차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자동차 누가 만들어줘요? 로봇팔이 하잖아요. 로봇팔이. 그래서 용접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엥 가지고 부창부창 해가지고 이게 차 만들잖아요. 그럼 로봇팔이 혼자 움직여요? 뭐 줘야 움직여요? 뭐 줘야 돼요? 전기 꽂아야 돼. 전기 꽂아야지. 전기 스위치 꽂아야 이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만드나요? 전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전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든다고 할 때 만약 석탄 같은 걸 태워서 전기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전기의 이산화탄소 발생 비율이 높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모든 사항들을 쪼목쪼목 다 조사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 조사하는 거야. 그런 다음 그 비율이 높을수록 그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는 그 제품의 전문 용어로는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 근데 이제 관세도 뭐 일종의 세금이에요. 세금의 일종입니다. 를 부과하는 정책. 그걸 탄소세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품질이 비슷하다고 가정합시다. 알겠어요? 품질이 너무 차이가 나면 가격 차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죠. 이게 싸도 너무 불량이면 사람들 안 사잖아요. 이제 품질이 비슷하다고 칩시다. 품질이 비슷하고 생산 단가도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뭐 100원, 얘도 100원, 품질 비슷비슷. 알겠어요? 그런데 얘를 조사했더니 얘가 생산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켰어. 그러면 이 국가에서 어떻게? 이 제품에다가 3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 30원을 더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줄이는데 국가가 쓰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똑같은 품질인데 얘는 100원이고 얘는 130원이 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사람 누구만 사겠어? 이것만 사겠지. 가격이 다르니까 이 회사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탄소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부과하기 시작하면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 이산화탄소 발생 비율을 높이려고 하겠어? 이산화탄소 발생 비율을 낮추려고 하겠어? 낮춰야 되겠지. 이건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의 문제. 회사가 망하냐의 문제라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탄소세가 이제 어떻게 돼? 특히나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야?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물건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뭐 휴대전화 이 떠나서 뭐 음악, 영화, 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미국 알겠어요? 즉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 탄소세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이 규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이제 개인 업체들마저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나무 많이 심어요, 탄소세를 부과해요,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